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종대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국방 평화 안보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입니다. 혹시 정 교수로 아실까봐. 예. 그걸 제가 그런 것도 따지는 사람이 있군요. 예, 이런 거 항상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은 교수님입니다. 예, 또 제 마음속에 교수님이고요. 누구는 네. 교수님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교주님이라고 그래요? 교주, 교수 다 부릅니다. 네.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그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건데요. 네. 부승찬이라 국방부 대변인 했던 혹시 네.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제 보좌관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한테 작년 4월 말 어쩌면 5월 초 같기도 하고 최초로 이 천공 관련 제보를 받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받으셨던 제보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그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관저와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집무실 국방부 영내에 있습니다. 네. 이 두 군데를 휘젓고 다녔다. 그렇게 해서 천공이 이런 관저와 집무실 이전에 개입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폭로를 작년 12월에 했는데 그래서 고발을 당했는데 이건 제 혼자 지고 가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제주도에 내려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기 기록물을 찾아냈더라고요. 본인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비망록을 그건 저장 일자가 작년 4월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돼도 충분히 나는 이런 걸 듣고 바로 기록에 남겼다.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책에 이제 후반부에 일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이 제보자가 바로 부승찬 대변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은 고발했죠. 그러면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부승찬 대변인이란 분을 알고 또 그 말했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가깝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승찬 대변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듣고 전화로 또 확인을 하고 참모총장한테 그다음에 육군본부 실무자한테 총장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차종이 뭐고 몇 대가 왔고 이런 이야기까지 상세히 해 주니까 이것은 그 서울 한남동 공관을 지키는 군 간부 부사관이 자기 직속 상관인 육군본부 비서실에 지휘 계통으로 보고를 한 거다. 또 육군본부에서 여러 차례 공관장한테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군의 생명이 보고 아닙니까? 그럼요. 보고 철저 이게 기강의 군의 기강의 제1의 기본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휘 보고가 됐고 총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에서도 알고 있고 이거는 지휘 보고가 된 게 맞다.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기장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도 부승찬 전 대변인을 작년 5월, 6월, 7월에도 만나가지고 거듭거듭 확인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당시에 육군본부 비서실이나 천공, 남현신 육군 당시 총장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진술인 그런 사실 없다고 말하진 않고 머리가 나쁜 게 죄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천공 그 역술인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한마디만 하셔라. 근데 그마저도 회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 침묵에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항상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멘토 역할을 하고 이 정부를 아낀다면 당연히 부인을 해야죠. 안 간 걸 왜 안 갔다고 얘기 안 합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이것이 부승찬 대변인 문제가 되고 또 국방부 육군 관계자들을 접촉을 했는데 그게 빅뉴스였더라고요. 육군본부에.
당시에 예. 이게 뭐 국정농단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막 뭐 그 집무실도 나가라 그랬잖아요. 국방부 비워라, 뭐 용산시대 열겠다. 그런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인수위가 하는 일이다 하는데 아이고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었구나. 육군 총장 관저도 빼란다. 서울 집무실로 빼란다. 이러니까 비서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 복색이나 헤어스타일이 멀리서도 딱 보면 알만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육군본부에서 어떻게 알아봤냐 이것도 취재를 따로 했는데 이건 이제 부승찬 대변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왔더라. 마스크 밑으로 허연 수염이 그렇겠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증거는 많아요. 많아요 지금. 이쯤에서 드는 의문. 그러면 저도 전에 듣는 거지만 사실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또 하나는 지금 뭐 부승찬 대변인도 그랬나요? 여러 야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러면 출입 기록이나 CCTV가 있다. 그걸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깔끔하게.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출입 기록은 처음에 방문 당시부터 그 천공이 탄창은 기록에 남기지 말라 그랬고 그다음에 CCTV 문제는 이건 좀 저는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CCTV는 한남동 입구에 육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국방부 장관 공간이 몰려 있는 그 앞에 근무 초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차량이 2대 들어온 그 경우, 여러 대 들어온 경우부터 식별해가지고 그 차량 차적 조회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휴대폰은 좀 비관적입니다. 그거는 천공 역술인이 휴대폰을 안 쓴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그 확보를 하고 또 통화 기록도 1년치는 보관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게 순도 높은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사실이거나 하여튼 그럴 텐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텐데 왜 교수님을 고발했죠?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 날 5시에 그 12월 4일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고발한다고 벌써 발표가 나왔어요. 월요일.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로 어떤 분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뭐 불과 몇 시간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제가 허황된 소설 가짜 뉴스를 떠도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법적 검토 얘기가 나오고 그날 오후에는 벌써 고발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 그 어떤 비현실적인 속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도 그 여러 대통령실 행태를 보면은 이게 작년 9월 뉴욕에서 비속어 참사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그 이후에 대통령실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은 일단은 선조치 후보고 체계다. 그러니까 먼저 고발이건 뭐건 해가지고 덮어놓고 해놓고 보고한다. 대통령한테. 그게 이제 당시에 뉴욕 참사를 보면은 왜 10시간 넘게 대응 안 했냐고 특히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 뒤로 이런 행태가 나왔다는 것이죠. 일단은 사법 처리 조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고를 한다. 그런데 천공이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정권 입장에서는 특히 대통령실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고발 사주를 저는 받았다고 그게 자승자박이 됐다. 그때 당시에는 용산도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라면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가짜 뉴스고 뭐고 확인할 틈도 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천공이 왔다 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면은 폭삭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다 눈치만 보고 공개적인 증언을 안 해요. 비공식적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또 증언하면 전원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설령 이게 제가 폭로한 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천공이 눈으로 보고 간 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그건 보고 간 거지. 우리는 정상적으로 전문가들이 공식 라인으로 결정했다. 보고 자기가 어떻게 판단했건 그분 얘기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네. 아예 허위 사실이다 이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약간 상상 초월이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너무 큰 싸움이 네. 된 거예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고발을 저를 해가지고 잠잠해졌어요 한동안. 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끝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끝이냐고요. 네. 예, 지금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께서는 네. 몹시 입장이 괴로우신가 봐요. 네.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시인을 해도 문제, 부인을 해도 문제.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 전화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녹취 파일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옛날에는 부인을 하다가 아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술의 변화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네. 기자들 접촉을 거부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천공은 더더욱 침묵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니 제가 당사자가 천공이기 때문에 기자들 얘기가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한마디만 하셔라. 네. 이래도 말 못해요. 아니 저는 답답한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로 수염도 못 가리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네.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어떤 면에서 존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거짓말은. 네.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네. 육군 부사관으로부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아니 군의 생명이 지휘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의 책임을 뭐 가리기 위한 허위 보고도 아니고 네. 그 부사관도 지금 기자들이 접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지금 언론인이 접촉들을 했는데 부사관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 이제 부승찬 박사의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육군의 기자들이 질문이 이번에 그 부사관한테 추가 확인을 해봤냐. 이번에 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으니 근데 해본 적 없다. 과거에 김종대 의원이 고발당했을 때 그때 발표한 걸로 가름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방부 육군은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거라고요. 문제네요. 네.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고발을 하려면 용산이 고발하려면 천공을 고발해야 됩니다. 천공은 여태까지 대통령을 자기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저 검찰총장도 내가 그만두라 그랬다. 네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을 수호하라 그랬다. 아 그렇죠.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지내셨던 분이 윤안연대라고 말했다고 화를 내는 대통령실이니. 예. 네. 그러면 천공에 대해서는 뭐 이 모든 분란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네. 천공의 말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용산시대도 본인이 먼저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부터 나오는 허위 사실은 왜 고발을 안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나 그 언론을 고발하는 것은 천공을 보호하는 방탄 권력 아니냐는 거예요. 천공을 대리해서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것이죠. 네. 아니 이게 사실이 밝혀지려면 조사를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고발당한 이후에 제가 그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만은 네. 육군 참모총장 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나 천공은 안 부릅니다. 그러면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허위 사실인지 여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참고인 조사를 왜 안 하죠? 네. 이건 또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저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근데 대통령실과 뭐 경찰 또는 검찰이라는 국가 기관들이 천공을 방호하기 위해서 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저는 문제가 여기서 안 끝났잖아요.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의 목격담만 있는 게 아니라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SNS를 네. 통해서 밝힌 것은 제어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소동이 일어난 게 1악장이라면 네. 이번에 부승찬 박사의 회고록은 2악장이고 네. 문제는 교양학은 4악장까지 있다. 교양법은. 네. 그걸 왜 생각지를 못 하시냐.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밝히고 진실 앞에 겸손한 권력을 원합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조사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하게
네요. 아니 주권자인 시민들이 그러니까, 네. 언론이 궁금해하는데 네. 아니 어떤 권력이 저 주권자의 어떤 거 요구보다 강합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조사해달라는 거고 이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를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만 조사만 제대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부를 네. 사람 다 부르고 네. 그 국회 증인 출석하면 나가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천공이나 이런 어떤 거 참고인 증인 출석을. 아니 이게 바로 방탄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방탄국회 아니고 뭡니까? 그다음에 전원을 갖고서 이렇게 네. 이야기한다. 증거력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의혹이 다 전원 아닙니까? 그렇죠. 계좌가 발견됐습니까? 돈다발이 발견됐습니까? 아니 그럴 때는 또 전원만 가지고도 모든 언론이 써제끼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도 이렇게 이재명 야당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데 이거는 왜 전원이라 그럽니까? 그거야말로 그 기업인들 뭐 어디서 그 변호사들 얘기지만 이건 군 지휘 계통의 행정 절차에 있는 공직자와 군인들의 지휘 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저 지휘 보고가 있었다는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 문제 천공이란 사람이 네. 뭐 휘젓고 다녔다. 이게 왜 중요한 뉴스죠? 아니 그것은 네. 이 용산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이 워낙 졸속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수없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은 실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다짜고짜 옮겼거든요. 뭐 공론화 한번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옮긴 거거든요. 예산 검토도 제대로 안 예산 하고 검토도 안 했고. 시뮬레이션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 용산 시대가 국민들에게 투명한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고 어떤 그런 실익을 또 거두며 권위주의적인 청와대에서 이제 탈권위로 나오는 예. 그런 거요.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공론화의 어떤 기본 절차, 민주적 그 절차를 거쳤더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그러나 모든 게 비정상이었고 그러는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동안 우린 몰랐던 것이죠. 몰랐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무실 이전이랑 국가 대사를 그 진행하는데 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졸속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의혹을 우리가 가졌던 것이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때마침 역술인이 다녀갔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상 저는 이것은 저기 하나의 어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고 또 저 국민 기만 사건입니다. 이거 다 물어내야 돼요. 그동안 들어간 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거 정부 탓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본인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도 네.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한 건 윤 정부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아니 그 십상시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진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탄핵 안 당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런 부분에 성찰의 기회가 온 거고 권력을 정돈할 기회가 온 건데 이걸 고발로 응답하시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 더 어떤 원리주의, 근본주의적인 극단적인 성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이분은 저기 대통령은 툭하면 적이래요. 이란도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국정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이제 같이 정권을 창업한 동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적대감을 가지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좀 근본주의적 사고, 네. 예, 어떤 적과 동지로 세상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권력을 정돈하십시오. 군사 전문가기도 하신데 사실은 전쟁 때에도 PR로만 구분하면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건 아무래도 전쟁이어도 뭐 한쪽에서는 대화도 하고. 그런데 왜 정치를 전쟁같이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경찰 진술에도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나는 좋은 자극을 줬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기회가 많다. 그런데 지금 고발로 응답하신 거 아니야. 네. 이건 부당하다.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봉쇄해버린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길이 보인다.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던 일 아니냐. 그런데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진실 앞에서 겸손하고 네. 또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민주공화제도의 어떤 그 방호벽이랄까? 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굳건하길 원하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왜 진실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고발부터 하십니까? 이건 부당하죠. 네. 우리 저 유튜브 청취자 중에 박장호님이란 분이 김종대 교수님 보고 생활하는 신자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생활하는 신자란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 그러나 일단은 신자세요? 예, 저는 여기 천주교 네. 예, 세례명이 있습니다. 네, 세례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뭐 그렇게 평가하는 의미로 아마 했나 봐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신자라는 건 모르고 그렇군요. 생활하는 신자. 아마 이게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덕담 차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바탕에서 열심히 잘 사시는 분 아마 이런 평가였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이 열병식 앞두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뉴스는 맞습니까? 열병식이야 우리가 익히 봤던 거지만은 올해 걱정해야 될 사안은 이렇게 적대 의지가 고조되는 가운데서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이런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몹시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양상이 과거와 다를 겁니다. 과거에는 함정과 함정끼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무인기가 등장할 거고 사이버전이 병행이 될 거고. 사이버전이란 건 어떤 겁니까? 이제 해커죠. 네. 해커에 의한 침투가 있을 거고 또 그 함정끼리 교전이 벌어져도 해안포가 다 개문이 돼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때 통제할 수 있느냐. 예기치 않은 분쟁이 벌어지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때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지금 남북한이 다 필승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지전이 아닙니다. 전면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높은 수준의 분쟁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적대 의지가 너무 고조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변 관계를 안정시키고 더 이상 적과 동지로 세상을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외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외교는 정략입니다. 정략은 적을 만들지 않는 거고 전쟁은 전략인데 그거는 적을 이기는 겁니다. 적을 이기기에 앞서서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는 적을 만들대로 적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위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위협을 우리 편은 많이 들리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교가 절실하다. 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이제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외교의 시대를 여시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방치하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또 정부가 그렇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좀 걱정이 매일처럼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미국으로 잠깐 가보죠. 풍선, 정찰 풍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이게 정찰 위성이냐 민간 지구 관측 위성이냐인데 그 논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이 제공한 영상보다 민간 지구 관측 기후 관측 영상이 제공한 게 더 요긴하게 쓰이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민간 기후 관측 위성이라 하더라도 군사 기지 위에서 촬영하면은 정찰 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들도 사실은 전시에는 다 군사공항 아닙니까? 같이 써요. 전투기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 즉 민군 겸용 기술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세상에서는 이것이 부엌에 있으면 욕이 나지만 강도 손에 있으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요격하는데 F-22 미국의 최고 전략 자산이 동원돼 가지고 풍선 하나 맞추는데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이건 강대국 갈등에 이 풍선을 하나의 이용하기 좋은 소재가 된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거 냉전 시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유투기 사건도 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후르시초프가 서로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소통하는 건데 이 풍선 때문에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더 가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따져야죠. 멱살 잡고 따지든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영토에 우린 진주만 폭격도 당해봤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것을 어떤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가는데 우리 무인기 사태 같이 돼버렸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군사 무기가 아니라도 정치 군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하여 회색 전쟁의 시대가 됐다. 네. 네, 그레이존 워라고 이제 회색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아 보이는 것. 이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 복합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교수님 또 하나는요. 지금 그 풍선에 대해서 민주당 미국 얘기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 공군이 잘했다. 어떻게 가서 딱 정확히 맞췄다. 네. 그리고 저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잘 관찰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 상황인지 대한민국 상황인지 똑같다. 예. 공화당 얘기는 왜 영공을 다 지나간 다음에 바다에서 격추했냐. 네네. 아니 그건 안전 때문에 그랬다. 네.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무인기 때도 왜 발사 안 했냐. 네. 왜 격추 못 시켰냐. 안전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무인기 보고 미국의 여야가 배웠나 봐요. 우리가 선도국가군요. 우리가 혁신국가 선도국가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배웠나 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소모적 논쟁이죠. 사실은 또 격추를 하는데 그 풍선을 제압하는데 왜 F-22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가 뜹니까? 풍선이 스텔스 전투기 아니면 뭐 격추시킨답니까? 그래? 그거는 일종의 대규모 쇼를 한 거죠? 하나의 군사적 스펙타클. 새로운 퍼포먼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대응했다는 어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그래서 F-22가 교전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래요. 그렇습니까? 그래 최초의 사례가 풍선입니까? 나 참. 그리고 이 풍선이 미국 영공을 지나갈 때 북한에서도 풍선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 쪽으로 왔습니다. 난 또 이건 또 뭡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네. 하여간 이러면서 뒤죽박죽 섞여버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전쟁이 아닌데도 왠지 전쟁 같아 보이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것이 현대의 그 회색지대 전쟁이라는 거고 이런 데서 이제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나 안보, 국방이 이렇게 희석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 정도로만 인용되고 이런 건 심각한 문제 아닐까? 특히 말씀하신 회색 전쟁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경하게 대응하냐, 온건하게 대응하냐 이걸로 여야가 싸우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합리적 대응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면은 저 풍선 떴다고 F-22 뜨는 나라나 무인기 그 2m도 안 되는 걸 격추시킨다고 그래.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 F-15, F-35, F-16이 뜨고 이번에 미국본이 공중급유기까지 떴더라고요. F-15 다 뜨고 우리하고 닮은 걸로 가는데 이게 뭐예요? 모기 잡으려고 망치 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망치는 사실 목이 못 잡는데요. 가재도구만 때려 부수고. 잘못하면 사람이나 다치고. 그래서 이렇게 강경한 대응에 왜 압박을 느끼겠느냐. 국내 여론 때문입니다. 야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압박에 밀려서 군사작전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군사작전은 위협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보고 거기에서 위협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죠. 매뉴얼대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성적인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하는 건데 떡하면은 뭐 군사 정보 잘못 따랐다고 전직 국방장관 구속시키고 안보실장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어떤 군인이 소신 있게 하겠습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분은 뭐 친북 세력이라고 또 북한하고 내통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소신 있게 안 해요. 위에 비호만 맞추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F-15 띄우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2m짜리 하나 잡는데 국가적 불행이네요. 그러니까 다 눈치 보기예요. 소신이 없어요. 그다음에 군사 정보 처리 체계 시스템은 또 가동 안 시켜요. 네. 직속 상관한테 전화로만 보고하는 이 디지털 시대 이 무슨 아날로그 시계입니까? 근데 시스템 잘못 따르면 처벌받는다. 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전직 국방장관이 구속되는 걸 봤잖아요. 어떤 군인이 첨단 디지털 정보에다가 유용한 정보를 업로드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상관한테만 보고하고 정보는 내가 독점하고 네. 그게 무인기 사태 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대응 체계는 무너져 버리고. 걸핏하면 네. 군을 두들겨 패고 하급자들 윽박지르고 정치 보복하니까 그걸 본 군인들이 이제는 정치 권력에 잘 보이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누가 소신 있게 자기가 혼날 일은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게 상책이고 나중에 문책당하면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다고 둘러대는 거. 네. 야, 이게 그런 다예요. 군대가 국민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어요. 네. 재난 전파 체계 다 있었는데 무용지물로 만들고 파출소장은 경찰서장한테, 경찰서장은 서울청장한테, 네. 서울청장은 행안부 안본부장한테. 전화로 다 하는 동안 다 늦춰져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이 넘어도 장관은 모르고 있고 원래 다 동시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래야죠.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보고 상하좌우가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군에도 갖춰놓고 경찰에도 갖춰놨는데 둘 다 먹통됐어요. 네.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네, 시간이 됐는데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을 막지를 못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제2의 이태원 참사, 제2의 무인기보다 훨씬 더 큰 사태를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이 정신 차릴 일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성찰을 하셔야지. 네. 걸핏하면 정치보복, 걸핏하면 고발 그러는데 누가 직언을 하겠습니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직언을 하고 계신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권 교수님과 네.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